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가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현장에서 난동자 86명을 검거했습니다. 첫 소식 송무빈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새벽 2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와 구속 불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좀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했습니다. 쇠막대기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창문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난입한 사람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법원 안팎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진압 과정에서 경찰 4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86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서부지법 집단 난입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주요 가담자를 가려내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서부지법을 찾은 뒤 TV로 볼 때보다 20배 참혹하다며 개탄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난입 사태가 끝난 지 반나절이 지났지만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경찰 바리케이드는 파손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장에 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요 가담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체포된 가담자 86명은 서울 18개 경찰서에서 나눠 조사 중입니다. 일부 가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을 따라갔을 뿐이라거나 법원 안엔 들어갔지만 집기 파손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가담자들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참호 부장판사의 출퇴근길 경호 등 신변 보호에 나섭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엄정하게 수사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서부지법 현장을 둘러본 뒤 참혹하다고 했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엔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된 뒤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기자, 이른 아침인데요. 지지자들이 좀 모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에 응할 예정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집회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서 서서히 이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2시까지 공수처로 나와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선 말할 것이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다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나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는 강제 인치도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신체 검사를 마친 뒤 수용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는 등 입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 경호는 구치소 담장을 기준으로 안쪽은 교도관이, 밖에서는 경호처가 각각 맡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나 헌법재판소 재판 출석을 위해 외부로 나올 땐 호송차를 이용하고 경호처 차량이 호위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적부심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재명 대표와 동일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의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야당 현직 대표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 난입 사태는 폭력행위라고 규탄하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2차 내란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리가 우려했지만 바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 최상목 권한대행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열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고 경찰에는 판사와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경호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소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의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 서부지법이 내놓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15글자인데 이게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내놓은 구속 사유와 비교해봐도 다소 짧다.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구속 사유 내놨다고 보십니까? 일단 영장 실질 이후에 영장 발부 여부는 사실 담당 판사의 재량이 크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인이 재량이 숙고 끝에 나왔다는 이런 식의 어떤 설시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당장 이재명 대표 때만 해도 892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물론 그 문구 때문에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이게 납득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 자료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만 나오게 되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사유를 좀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는 이제 공수처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평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화기를 바꿨다. 이 부분은 11월 7일 이후이고 12월 3일부터 한참 전이거든요. 그러면 뭐 명태균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 뭐 그 사유 중에 전화기 교체 이렇게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번에 그 비상계엄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바꾸겠다. 이게 공언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그 바꾼 시기를 비춰보면 전혀 이번 계엄 사태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데 혹시 그 사유를 들었다면 이 역시 또 와닿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 사유에 대해서 증거인멸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손희정 대통령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구속 사태를 보면서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민주당? 정치적인 입장이겠죠. 근데 이제 저도 가끔씩은 그 법률가들이 양진영이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정말 법률가의 양심으로 본다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그가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걸 보면 이게 옳은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가 들어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만하다. 법원이 안 좋다. 법원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인멸의 부분들을 15글자 이상으로 얘기를 좀 했죠. 예를 들면은 증거인멸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그 안에는 그 영장 판사께서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쪽지, 그러니까 비상국회를 만드는 게 그거를 하려고 했냐, 그게 뭐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가물거린다 라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의 드러난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들이 고려돼서 아마 그 15글자에 함축된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발부되었던 체포영장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48시간이라는 비교적 좀 짧은 기간 동안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먼저 한다는 것 자체도 최장 한 20일 정도 신병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그 이유로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질적으로는 가택연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는 형태의 변론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20일 동안의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체포영장에 있어서도 말을 했었던 것은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20일 동안 하는 과정에 공수처는 앞에 한 열흘 정도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뒤에 열흘 정도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기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이 모두 직접 수사권이 없는 기관들이에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 나온 구속영장대로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그렇게만 받는다면 향후에 법원에 갔을 때는 1심, 2심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서 윤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간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사실 우리가 가는 길 중에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정치권에서도 양극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법적인 해석도 지금 강전의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워낙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고민할 여지도 없는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요. 증거인멸이라는 게 휴대전화 교체라든가 텔레그램 탈퇴 등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애초 자체가 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이게 추상적 포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요 임무 종사자, 군, 경찰 관련된 10여 명 구속 기소됐지만 이후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5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거나 또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이후 상황들, 또 노상원을 통해서 계엄 이후에 준비하거나 모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만약 구속되지 않고 관련된 지금과 같은 메시지, 법이 모두 무너졌다, 지금의 모든 절차는 위법하고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줄 경우에 이미 구속돼 있는 관련자들에도 마찬가지고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수사의 대상이 된 여러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이 되고요. 이 부분을 굳이 구체적으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이 단순하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찌됐건 발부가 됐고요. 네. 구속 이후에 구치소에서의 첫날 밤을 오늘 보내고 아침이 된 건데 네. 공수처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계속 공수처 조사 이후에 어떤 추가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계속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근데 아마 강제 인치는 뭐 판례상 가능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그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인치하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받든지 그 수단은 있습니다만은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인치해서 진술을 들으려는 인치인데 그 진술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은 사실 헌법상 권리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치를 굳이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박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어차피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소명이 됐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라면 검찰로 10일 나눠서 구속기간을 서로 간에 수사에 활용한다는 이 약속에서 벗어나서 아마 검찰로 빨리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가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적부심 신청 여부를 하나 결정할 것 같고요. 예.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또 변론이에요. 왜냐하면 예. 거기도 또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의 경우에도 이미 다 거친 뒤에 기소가 되면 수사 기록을 다 복사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소 이후에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본 다음에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아마 보통 변호사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 수사권 존부의 논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옥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있죠. 이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법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나 아니면 인치하나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윤기찬 부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수처와 검찰 열흘씩 나눠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공수처의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답변할 건 다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 조사에는 정말로 응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면 응하지 않는 게 일관성이 있죠. 근데 서부지법 가서 영장 이 실질 심사에 나선 것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의 어떤 영장은 불법적이고 공수처의 수사는 안 받겠다. 나는 맞서 싸우겠다 해놓고 나서 내가 나가는 게 더 구속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또 나가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를 또 받겠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만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까? 검찰도 없다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검찰은 본인 친정집이니까 받고 무슨 그 조사를 쇼핑하듯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은 맞으나 본인이 저지른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속이 좀 애잔하고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현직 대통령에서 내란 범죄의 피해자가 됐어요.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상 절차에 따라라 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나는 안 간다. 옥중 조사다. 예. 강제 인치냐 이거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게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게 과연 누군지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다. 그래서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나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 경찰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단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지금 선동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요? 그것도 아마 충분하게 그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충격적이죠. 예.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또 저기에 관여된 분들이 상당히 젊은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태 규명 예. 차원에서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행안위가 현안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안질을 해서 만약에 이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질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여기에 대해서 각 정치권이 서로 간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것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 일단 수사당국에서는 주요 가담자 가려내서 저는 구속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엄중 처벌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은데 사실 민간인들이긴 하잖아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한 8개 이상의 혐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주동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일단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의 7명이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예. 치상죄가 있고요. 또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등 특수가 들어가면 전부 다 가중처벌입니다. 그리고 소요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입니다. 이게 다 경합돼서 가중되기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형이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법원이 민간인들에게 침탈당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제3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양형에 있어서도 아마 최고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여전히 헌법재판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러운데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선 분명한 좀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예. 시위대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고 해요. 강진애 변호사님. 지금 네. 경찰에서는 극단 유튜버들이 네. 이 폭력 난입을 선동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나섰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난입 과정에 있어서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 대행이 만약 관련이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8일 날 오후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국민저항권을 사용을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우리가 강제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저 난입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유튜버들이 들어가서 생중계를 같이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평화로운 방법, 표현 방법, 의사 표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나 그 근간에 대한 추동을 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43일간 관저에서
경호처를 활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공권력과 맞섰고 당시에 석동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충분한 많은 것들이 이런 추동을 했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두려움 자체를 해제시켜준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 애국 시민들 이러면서 뭔가 이 말하자면 폭도로 변한 이 말하자면 본인을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놓고 이제 폭력이 뭐 난무하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다. 당연히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정말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법적 절차 그냥 밟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법치를 부정하니까 그를 지지하는 지지층도 이 법치를 무시하고 지금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을 느껴달라. 나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적 질서를 무시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직은 전 섣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권과 관저가 군사시설로 보호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호처가 그런 이제 대항을 했던 것이죠. 법적 근거가 서로 다 있는 거예요. 예.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 차원에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경호처 입장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적절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 있는 행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라서 이건 사후적인 평가가 따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법률적 메시지뿐만 아니고 정치적 메시지를 낸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정치적 메시지 냈어요. 그때 보면 국민항쟁의 사직성의 각오로 내가 앞장서겠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비슷한 오해를 사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 갖고 그의 이 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사태 해결에 있어서 좀 딜레이 시키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을 두고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주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야당 대표가 재판 나오라 그럴 때 거부했나요?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뭐 거부하고 안 나간다고 막 그랬나요?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안 나갔나요? 어거지로 마치 그럴듯한 얘기들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노정면 대변인 말씀 들어보셨는데 말 들어봤는데요. 여권에서는 일단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로 야당 대표에게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일단은 야당에서는 말하는 게 물타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손희수 대변인? 물타기라기보다는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메시지.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도 법률가잖아요. 뻔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딱 비교표를 봤을 때 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건 난 인정할 수 없어. 법원의 열장 나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다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법원이 결정해서 구속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거지 발부가 됐으면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법치를 부정해온 거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끌어들여서 마치 야당 대표가 그래왔던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든 거다. 저는 이건 물타기를 넘어서서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 구속 심사 당시에 법원이 내놓았던 그 이제 구속 기각 사유도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시에 그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 전담 판사가 그 구속 사유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야당의 대표라는 점도 고려를 좀 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지금 다시 좀 조명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서는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이 있었는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진술 번복에도 부당한 개입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자체는 기각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은 심지어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바로 내일부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탄핵 심판도 어쨌든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떠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인지 관련자들은 이미 다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아도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하진 않았지만 관련자들의 수사로 인해서 공수처가 이미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또 외환죄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서 외환죄를 삭제합니다.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형태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고요. 검찰에서 이 내란죄 사건을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란죄 특검이 발족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특검 무용론부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다 돼 있는 상황인데 특검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이 내란 혐의 관련돼서 진상규명 목적의 특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조기 대선에서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그럴 목적의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2월 5일까지인가요? 2월 3일에서 5일 정도까지 이제 기소를 할 텐데 기소하게 되면 수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해당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강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임의 수사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특검이 출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인지 사건을 이제 특검 서범에 넣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특검 안에 들어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인지해가지고 다 각종 다른 것들을 다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진술을 합니다. NL에서 포사격 이렇게 했다라고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그걸 인지해버려요. 예를 들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또 B라는 사람이 A라는 진술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인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 특검의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맞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안을 낸 이유는 이제 당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고 재의결 절차에서 폐기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특검이 발족되기도 전에 검찰의 기소 여부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특검이 있겠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회 통과한 특검법이다. 여야 합의안이다. 최상목 대행 빨리 결단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의 특검안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특검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이게 내란에 동조하는 당이 아니라고 국민의힘을 주장하면서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예 그냥 입에다 떠 먹여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입에서 뱉어버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고백을 하세요. 국민의힘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그냥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였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야 되는데 무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행동은 특검을 거부한다. 그냥 양다리 작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다르죠. 왜냐하면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에 찬성을 하겠죠. 근데 수사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미 다 수사를 통해서 세계기관이 수사해서 이미 상당 부분 기소한 이유고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미 이제 2월 5일까지 기소가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검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20일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사실 특검이 수사할 게 없는데 110억씩 들여서 특검을 출범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수사를 해봐야죠. 지금 이런 논란들이 돈 있기 얘기를 때문에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합니다. 네, 영하 10도 이하의 혹독한 한파로 취임식은 실내에서 진행되는데 수도 워싱턴 DC 등은 트럼프의 귀환을 환영하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겹겹이 외투에 모자,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자리를 깐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입니다. I'm here because this is the best day ever. I'm ready to have this world turned around, and it's been a long 4 years. 줄이 끝없이 늘어섰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You know, when we heard the news that he canceled it, so inside we don't have tickets for us, so we said, you know what, let's go to the rally. Let's get as early as possible. We got here about 5 a.m. this morning.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현지 시간 오늘,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거행됩니다. 취임식은 당초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로 예정됐지만 혹한 예보로 국회의사당 로툰다 홀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25만 명에 달하던 초청 인원도 최대 수백 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취임 축하 행사는 전날 버지니아주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는 취임식에 앞서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의 일원인 윤상현 의원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취임식에 초청받았습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임박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2기 출범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요. 취임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혹한이 온다고 예보가 됐어요. 네. 그래서 40년 만에 취임식도 실내에서 열리게 될 거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20일 취임식은 원래 수십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야외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예보되면서 실내 행사로 전격 변경이 되었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 장소가 국회의사당 2층에 있는 로툰다 홀로 변경이 될 것인데요. 로툰다 홀 같은 경우는 최대 600명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전해졌지만 40년 전에 취임식에서 실제로 96명만이 초청이 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포된 입장권은 25만 명인데요. 네.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이 취임식에 참석할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재계 인사들이 나올지 여기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의 면면이 어떤지 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에 가장 재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주목을 받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취임식 전후 다수의 일정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마트 미국 법인 지주회사 PK 리테일 홀딩스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슈퍼마켓 체인 및 유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지에서 외형을 확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민간 가교로서 본인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가지고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뿐만 아니라 만찬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을 한 알렉스 웡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쿠팡 INC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협력 분야에서 쿠팡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혹한이 찾아온 걸 두고 다소 상징적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 같은 이 거센 통상 압박을 예고를 했기 때문인데 결국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또 결국 혹한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참 안 좋은 영향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요. 국내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그 분석에 따르면요. 최대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약 65조 원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에게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근데 멕시코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강, 가전 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 사실 취임도 하기 전에 조선업계에서는 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잘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협력을 또 거론하기도 했거든요. 조선업계에서는 또 청신호가 될 거다. 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조선업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조선업체 빅3가 지난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금 전망이 밝은 상황인데요. 지금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추세적인 요인까지 합쳐져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추가적인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 기반 산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액화 천연가스라든지 LPG에 대해서 수출을 미국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운반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LNG와 LPG 운반을 하는 선박을 갖다가 생산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선업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율 얘기도 짧게 해볼 텐데요. 지금 뭐 환율이라는 게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천장을 뚫을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한때는 1,500원,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다가요. 지금은 1,450원대로 좀 안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뭐 10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명령이 발표될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지금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이 서명이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반등을 해서 달러당 1,500원 가까이 근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건은 얼마나 그 관세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하냐면 그다음에 이민을 얼마나 통제를 하느냐 이런 정책들이 미국의 물가를 상승시키고요. 그러면 미 연준의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달러 강세를 유발해서 이것이 원달러 환율을 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장기적으로는 또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1,400원대 중반 정도에서 그래도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 떨어질 여력은 없는 건가요? 더 떨어질 여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그런 이민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여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중 무역 분쟁 사실 심화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중국과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랑 조만간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요. 양국 간에 여러 현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 패권을 주도하는 AI 산업에서 두 나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갈등이 조정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이거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기 때문에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요,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 등을 내건 바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취임을 하루 앞두고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 5,855만 원에 달하는 19일에 비트코인 최고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지난 12월 17일에 세웠던 종전 최고가를 33일 만에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화하겠다, 자신이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뉴욕 타임스에서는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미국이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논의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서 비트코인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 맞교환을 시작으로 영구 휴전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한 하마스 대원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차량에 올라탑니다. 인질 석방을 지켜본 이스라엘 주민이 환호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인질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they are in stable condition that allows us and them to focus on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now is reuniting with their families.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11시 15분 1단계 휴전이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471일 만입니다. 풀려난 인질은 무용수와 동물병원 간호사 등 20대, 30대 여성으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작전으로 납치됐습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석방합니다. 휴전 발효로 국제사회 구호 물자도 국경 검문소를 통해 가자 지구에 반입됐습니다. 양측은 1단계 휴전 기간인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이스라엘 인질 3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영구 휴전 등 추가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제사회는 휴전 발효와 인질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Ich bin froh, dass jetzt 3 Geiseln freigelassen worden sind. Ich habe mit den Angehörigen der von der Hamas Entführten gesprochen. Immer wieder. 앞서 하마스가 약속한 석방 인질 명단을 제때 넘기지 않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하면서 휴전은 예정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발효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해군 SSU 대원들이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파가 이어져도 장병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경남 진해군항에서 해군 심해잠 수사들이 혹한기 훈련을 했는데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SSU 대원들이 겨울바다를 헤엄친 이날 바다 수온이 6도였습니다. 일반인이 맨몸으로 들어가면 5분도 버티기 힘든 온도인데요. 훈련이 시작되자 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다로 뛰어들어 임무를 수행하는 게 이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에 바다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직스러운데요. 그런데 해군 심해 잠수사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SSU는 주로 국가적 차원의 해양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해난 구조대입니다. 해상 인명구조, 침몰 선박의 수색이나 인양 작업 등에 투입되는데요. 바닷속에서 강한 조류와 낮은 수온,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세계와 늘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강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항상 강도 높은 훈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8도까지 오르며 3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자 바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은 전국에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현재 충남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중부 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일째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8도, 안동 9도, 대구와 울산 11도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